자, 안녕하세요. 9월 24일 금융경제 이슈 한번 볼게요. 자, 잘들 잤어요? 참 뒤숭숭하죠. 여러분들한테 할 말은 많지만 일단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쭉 쳐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제 시작이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할 수 있어요. 공고도 올라오고 있고 지금부터 너무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갖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나한테 긍정적인 요인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번 찾아봅시다. 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카페에 보시면 금융권 이슈 게시판에 매일 금융경제 제가 여기 올려드리죠. 그래서 오늘 내용 9월 24일 한번 볼게요. 아침에 또 일정이 있어서 빨리 한번 볼게요. 자, 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어제 굉장히 큰 이슈였죠. 제가 그 영상을 아침 일찍 찍고 업로드를 했었는데 그 업로드를 한과 동시에 이 국민은행 채용 공고 관련돼서 변경 사항이 이제 수정 소요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물론 모두 다 지금 금융권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다 알고 있겠지만 혹시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와봤고요. 아,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뭐 이 얘기를 솔직히 하자면 제 개인적인 그 생각을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부분도 많고 기업 입장에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그리고 우리 취준생 중대원들도 좀 생각 관점을 좀 바꿔야 될 부분들. 제가 뭐 영상을 지금 뭐 많이 올린 건 아니지만 싫어요를 한 10개 받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또 불안감이 많고 이러한 것들이 당연하게 과도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제가 봐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내용을 보면은 어제 보면은 이게 뭐 굉장한 이슈였죠. 지금 뭐 뉴스에까지 나왔잖아요. 이런 하반기 신입 채용 과정에서 지나친 과제 제출과 자격들을 요구해 갑질 논란. 그렇죠. 지금 갑질 논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회사 내 분위기에서나 뭐 사회 전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채용 과정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것들이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아쉬운 거죠. 뭐 갑질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상대방 느끼는 그 서로 포지션에 따라서 다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취준생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았어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일단 뭐 서류 전형 요건에 사전 과제라는 게 여기 나와 있다시피 디지털 사전 과제라는 게 나와 있는데 국민은행 앱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제한사항 이런 것들을 담아서 보고하는 거였죠. 근데 제가 내용을 사전에 봤는데 굉장히 심도 있게 그 내용들이 나와 있었어요. 뭘 가서 뭘 해봐라. 앱을 쓰고 장단점.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최준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것도 많고, 이게 무슨 면접에 합격한 사람? 서류에 합격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일반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까지 너희 회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당연히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데 방법은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국민은행 측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우리가 국민은행에 좀 특화된 인원을 뽑고 선발하고 그 다음에 이런 디지털이 우리 은행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미리 준비한 사람을 무조건 뽑을게요 라고 확신을 갖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제출했다, 과제를 올렸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좀 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채용의 변화가 앞으로 계속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직무 관련되거나 관심도로.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고 나서 공고를 지금 바꿨듯 수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수정된 그러한 이슈들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조치를 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도 들고 그러한 것들을 보는 취준생의 입장은 굉장히 좀 화가 나고 꼼수 아니냐 뭐 당연히 이런 지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지만 이건 너무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어제 사전 영상에서 올렸던 건 뭐냐면 누구나 이러한 지금 팩트에 이거에서 모두 다 화가 나고 짜증나고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제가 원하는 건 그 정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은행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라고 표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능동적으로 지원 동기나 입사 오퍼 이런 것들이 작성될 수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너무 과도하게 IT 모바일 쪽으로만 그러한 것들을 그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과제를 그 부여해 준다고 했으면 제가 봤을 때 필기 시험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왜? 진짜 국민은행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을 위해서 뭔가 제안하는 사람을 뽑겠다고 하는 의도면은 필기 시험은 기본의 소정 어떤 과정만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으면은 학생들이 오히려 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모든 전형을 다 골고루 다 하게 하면서 서류 전형부터 이런 걸 넣으니까 반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이슈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명백히 기업들이 얻어야 될 이익,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아무튼 기업에 필요한 것들을 갖고 가기 위해서 다양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채용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 채용 지금 그 공채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약간 반발이 요구됐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럼 결국 이러한 것들은 처음부터 본래의 뜻을 고수했다기보다 좀 약간 아쉬움이 남아요.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러한 이슈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무조건 안 쓰면 안 돼요.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우울한 얘기 빨리 빼고 넘어갑시다. 자,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이슈를 제가 설명할 때 계속 겹치고 있는 거죠. 금리 인하 요구는 알죠? 제가 얼마 전에 미션 줬어요. 자, 근데 이제 그 기사도 기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내용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설명해드리면서 뭐라고 했죠? 하나은행이 가장 최고의 포지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상반기 수용률 높은 은행들이 농협하고 하나은행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쓰기 좋은 거죠. 뭐 아직 농협하고 하나는 공채가 아직 안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이러한 요구 수용률을 보고 농협하고 하나은행이 잘하고 있구나. 요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한번 뭐 소재를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런 생각도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자, 보면 지난해 5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직장인 김돌리 씨는 최근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금리 인하 요구를 감면받았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 이제 지점에 안 가도 되네요. 저도 이건 지금 알았네요. 얼마나 좋아요. 금리 인하 요구 자체를 지점에 가지 않고 모바일로 할 수 있다. 나의 승진이나 아니면 나의 취업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나 금리 이러한 포지션으로 됐으니까 금리 좀 낮춰줘 은행들아. 근데 은행이 안 가고 모바일로 된다. 편한 거죠. 대출 초기 이자는 연 3.6%였는데 2.66%로 하락해 월 이자 부담을 15만 3천 원에서 13만 원. 와, 2만 원이네요. 그럼 연간 24만 원이면 여러분 이게 작은 돈이 아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볼 거는 지난해 6월부터 금리 인하 요구권이 법제화하고 신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 말은 뭐냐? 법제화 되었다는 거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곳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수용률이 높다는 거는 이러한 마케팅이 잘 되고 금리 인하 요구권을 하고 있다는 은행들이라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거기가 어디냐? 농협하고 하나다. 그럼 우리는 농협하고 하나가 이러한 강점, 그 다음에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제도들을 일반 서민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분들한테 알려주면서 고객들에 대한 관리, 어떻게 보면 AS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서 여기에서 이 기업들이 얻는 건 무엇인가? 당연히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은행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수익이 별로 남지 않는 장사니까 관심을 덜 갖는 것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농협이나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고객들한테 AS 기능들을 해주면서 고객의 신뢰를 또 한번 받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 성장을 하는데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지금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24일 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에서 6월 농협은행은 6,388건 금리 인하 신청이 들어왔고 96.8% 수용이 됐고 이렇게 됐다. 아무튼 금리 인하 요구를 지금 많이
했으니까 신청이 들어온 거고 그 신청 중에서 거의 90%가 넘게 수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용을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신청과 수용이 같은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카뱅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수용률이 31%로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추이도 농협과 하나은행이 높았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금리나 요구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뭐 금리나 요구에 이자 아꼈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일단 용어에 대한 그 이해, 그 다음에 이것들이 왜 필요한지 사회적 배경, 그 다음에 금융 그 현상의 이슈, 그 다음에 이것들을 우리가 자소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은행이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강점, 매칭 포인트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학습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세 번째, 한국은행 소상공인 대출한도 또 증액. 자, 여러분 지금 그 시점에서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소상공인분들 굉장히 어렵다는 건 이제 기사나 뉴스를 토대로 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한도를 또 증액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공짜로 줄 수 없으니까 일단 대출을 일단 조금이라도 늘려주겠다. 왜?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은 매출이 안 나오거나 뭐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실용도가 좋은 분도 계시지만 실용도가 안 좋은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럼 그를 토대로 해서 매출이 안 나오면 생활을 하거나 뭐 자재를 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장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이 이 대출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대출이 꼭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에만 맞춰야지 지금 원래는 나오는 거지만 지금 상황은 특별하기 때문에 요건이 조금 덜 갖춰지더라도 또 한도가 없더라도 그러한 한도들을 풀어줌으로써 정부가 그런 기능들을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면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금융중개 지원 대출 한도를 8조 원 증액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3조 원을 신규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다. 자, 먼저 소상공인 지원은 업체당 한도 3억으로 지원 대상은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대출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대출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도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걸 보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재 경제 체감할 수 있는 그 체감이 굉장히 높다, 어렵다. 근데 그분들이 뭔가를 자재를 사고 뭔가 생활하고 하기 위해서는 대출이라는 게 필요한데 한도가 안 나와. 근데 한도를 늘려주는 거죠. 그럼 그런 한도가 늘어나면 그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개인금융, 기업금융 막 이렇게 고민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 개인금융에 뭐 해당될 수도 있고 기업금융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소상공인은 이제 개인금융에 일반 뭐 여신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배경들을 알고 그냥 막연하게 영업을 잘하겠다보다 이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잘 도와줄까? 내가 만약에 은행원으로서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뭐 신입회원으로 가서 도와줄 수 있진 당연히 못하죠. 하지만 그 사고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 처리를 좀 더 신속하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담당하고자 하는 뭐 업체, 예를 들어서 업계가 뭐 이러한 뭐 제조업인데 나는 제조업에 대해서 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제조업이 현재 어떠한 흐름을 갖고 있고 이러한 배경들을 만약에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상반기 은행권 세희망 시 1조 9천억 공급 올해 목표 이렇게 달성했다는 거죠. 자, 보면 이 뭐야? 은행권이 올해 상반기 1조 9천억 세희망 시 대출. 그러니까 대출 종류 많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흐름이 이런 대출도 있네, 이런 대출도 있네.
이렇게 그냥 봐요.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거 외우면 좋죠. 세이망 홀씨 대출은 뭐냐면 세이망 홀씨는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그 다음에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서민 취약 계층을 위한 금융상품이래요. 그러니까 대출도 그냥 다 똑같은 조건이 아니라 아예 서민 특화된 상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품들을 만드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사업 포부 때 나는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상품들을 은행이라는 곳에서 만들고 싶어. 왜? 나만의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것도 입사업 포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딱 보면 연소득 3,500만 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낮은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공채 어디 기업으로 대부분 들어가더라도 메이저에 있는 회사들은 3,500만 원 이상이 대부분 되겠죠. 그리고 신용등급 6등급이면은 조금 보통보다 낮은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취약계층을 토대로 해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출 범위, 그 다음에 규모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금감원 포용 금융시장이라는 게 있대요. 왜 우리 포괄적 금융, 뭐 포용적 금융 그런 단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마 그런 정책들을 움직이는 곳이겠죠. 금감원 포용 금융실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지원을 위해서 1.5% 초저금리 대출 등 정책 자금이 공급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세이망 홀씨의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꾸준히 공급됐다. 현 추세를 유지할 때 올해 공급 목표를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은행별 공급 실적은 이렇게 나타났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급 실적 이런 거 잘 보는 게 좋아요. 왜? 여기 은행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공급을 많이 했다는 거는. 올해 상반기 세이망 홀씨 평균 금리가 하락했다. 네. 그래서 아울러 저신용자,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이나 저소득자에 대한 대출 비중이 91.8%로 대부분 어려운 계층에서 세이망 홀씨의 수혜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세이망 홀씨라는 거는 취약계층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취약계층의 기준으로 아까 연 3,500만 원, 그 다음에 뭐였죠? 신용등급 6등급 이하. 그러니까 어려운 계층에서 이런 세이망 홀씨의 수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이걸 깊숙하게 공부하기보다 이렇게 사회 특정 취약 계층을 위해서 금융권에서 이러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게 세이망 홀씨구나. 그리고 그러한 돈들이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고 이러한 공급을 어디 은행이 잘하고 있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은행들이 어디고 거기에서 내가 어떠한 걸 갖고 올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면접 때도 어떠한 여러분들이 킬링 멘트나 아니면 나만의 자기소개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빚에 쫓긴 자영업자, 고금리 저축은행 카드로 썼다. 이금융 신용대출 4조. 신용대출이 계속 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 뭐예요? 1금융권 위주로 했지만 오늘은 2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금융권이라고 하면 뭐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 상호금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금융권에서도 굉장히 신용대출이 늘고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좀 키워볼게요. 자, 신종 코로나에도 은행 금리가 워낙 낮아 코로나 지원 정책 대출 영향인지 대출이 예상보다 확대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반기부터 신용대출 중심으로 증가하더니 이달 들어서 문의가 늘었다. 9월 들어서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이렇다는 거고, 특히 보험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왜? 제가 계속 강조한 P2, 영끌 이렇게 폭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죠. 이제 시중은행은 신용대출 옥죄기에 나섰다고 얘기했죠. 왜? 금융당국에서 규제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제2금융권은 약간 거기에 대한 융통성을 지금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보험과 저축은행,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이 더욱더 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고금리인 2금융권 특성상 저소득 신용자들이 주로 받는 만큼 낮게 보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대해서 대출 관리에 들어갈 태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금융당국이 대출이 너무 많아. B2 연끌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1금융권 니네 대출 조정해라고 해서 1금융권은 지금 옥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저축은행 보니까 이달 들어서 더 많은 자금들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제2금융권은 대부분 누가 이용을 해요? 1금융권에 약간 가서 대출을 못 받는 분들, 그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자거나 저신용자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위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저소득 저신용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투자나 아니면 다른 투자를 위해서 제2금융권 대출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게 현장 얘기를 이건 들어드리는 거예요. 왜? 아니 이자 부담이 별로 없으니까요. 저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원천징수나 이제 그런 거를 보고 판단하는 거고, 저신용자 돈이 많은데도 저신용자도 많아요. 그럼 그런 분들도 충분히 투자를 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 하나 보고만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아무튼 결론은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대출 관리에 들어간대요. 왜?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제2금융권 가운데서도 저축은행, 캐피털, 카드, 가계대출이 각각 늘었으면 보험도 늘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신용대출. 그러니까 이금융권에서도 지금 신용대출이 늘고 있는데 담보대출보다는 신용으로 대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더라. 특히 9월에는. 거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내용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축은행, 보험사, 뭐 카드 캐피탈 있잖아요. 다 대출해요. 다 대출해요. 근데 1금융권보다 뭐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미션 또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제2금융권에 이렇게 대출을 왜 받는지, 제2금융권에 신용대출을 왜 받는지 이거 미션 드릴게요. 그거에 대한 본인 생각을 한 번씩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화이팅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하루에 또 한 문항씩 계속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하루에 나의 패턴, 루틴 꼭 습관 잡으셔서 오늘도 활기차게 보내봅시다.